진짜 엄마는 우물 안에 있어요. 아이의 말은 20년 후 무서운 진실로 밝혀졌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5살 아이가 울먹이며 한 말은 어른들에겐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하지만 20해가 지난 지금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을 감추고 있었는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 남자가 어릴 적 기억에 이끌려 다시 돌아간 시골 마을. 그곳엔 여전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우물 속엔 너무 늦게 발견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사랑, 배신, 침묵 속의 희생, 그리고 끝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심장을 움켜쥐는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아마 눈물을 참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영혼의 속삭임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절대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던 3월의 차가운 아침, 경상북도 청도군의 작은 마을에서 5살 배기 소년이 맨발로 떨면서 지역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고 손에는 물방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더러운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간신히 말을 이을 수 있었지만 한 가지만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우물에 물을 길러갔다가 빠졌어요. 엄마가 소리쳤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조용해졌어요. 소년의 이름은 우진이었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얼굴은 흙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년은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우물, 엄마가 우물에 있어요. 당직 경찰관 김 서장은 소년을 따뜻한 담요로 감싸며 동료에게 핫초코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진은 그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서도 계속해서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김 서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간구진이여타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 집이 어디니 우진아? 소년은 손가락으로 마을 끝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동백나무 옆에 있는 집이요. 엄마랑 같이 살아요. 김 서장은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우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청도는 작은 마을이었고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미소, 우진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옷수선을 하며 홀로 아들을 키우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향한 수근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대한 시선은 1990년대 한국 시골에서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언제 우물에 갔니? 다른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어젯밤이요? 비가 많이 왔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우진이 씻길 물이 필요해. 곧 돌아올게. 우진은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안 돌아왔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우물 쪽으로 갔어요. 그때 엄마가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소년의 이야기는 경찰관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강미소가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떠났다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도망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 저를 두고 가지 않아요. 우진이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경찰관들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했습니다. 엄마는 약속했어요. 우리는 항상 함께라고. 김 서장은 한숨을 쉬며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다 우진아,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우물을 확인해보마. 오늘 밤은 여기서 자렴. 그날 밤 우진은 경찰서 안에 있는 작은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엄마의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서장은 마을의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우진이 말한 우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물 주변을 대충 살펴보고 물에 비친 자신들의 얼굴만 보았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군,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아이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마도 어머니가 떠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만든 이야기일 겁니다. 우진은 경찰서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여전히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우리가 네 어머니를 찾을 동안 너는 잠시 좋은 곳에서 지내게 될 거야. 그렇게 우진은 청도에서 가장 가까운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단 한 줄만 기록되었습니다. 어머니 실종, 추정 이탈, 아동 유기. 보호시설에서의 날들은 춥고 외로웠습니다. 우진은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항상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네오의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내 보호시설의 원장이 어느 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을 찾아야 해.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우물에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우진의 고집은 결국 그를 문제아로 만들었고 보호시설의 직원들은 그를 빨리 입양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온 부유한 부부가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장경희와 장민호 부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경희는 우진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예요. 그녀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네요. 입양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장 부부는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했고 우진은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물은 어떻게 되나요? 우진이 김 서장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해요. 김 서장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우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진아. 내 새 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야.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렴. 떠나기 전날 밤 우진은 몰래 보호시설을 빠져나와 그의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이미 비어 있었고 그들의 물건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진은 우물 쪽으로 달려갔지만 놀랍게도 우물은 콘크리트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진은 손으로 차가운 콘크리트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제가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그날 밤 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소리 속에서 우진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장 부부와 함께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는 차창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에는 여전히 엄마의 목걸이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장우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는 25세의 법학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명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진은 여전히 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우물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그리고 물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목걸이를 건네는 여자의 모습. 어느 날 우진은 KBC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해결 시골 범죄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 중이었고 법학도인 그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이죠.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그는 방송국으로 향했고 제작자들과 만나 첫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크린에 나타난 제목이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엄마는 우물 안에 있어요. 우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꿈에서만 들었던 그 목소리가 이제 현실에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물방울 모양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의 과거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장 변호사님? 제작자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20년 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이야기, 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Tentar novamente a voce. Já terminou o primeiro capítulo? Quantas palavras ele tem? Editar. Desculpe-me, percebi que o primeiro capítulo que escrevi está em coreano, mas você está me perguntando em português sobre a contagem de palavras. O capítulo que desenvolvi tem aproximadamente 1.520 palavras, o que está dentro do limite que você especificou, entre 1.000 e 1.600 palavras. Escrevi o capítulo completo em coreano, seguindo suas instruções para criar uma história emocionante e chocante ambientada na Coreia do Sul, utilizando elementos culturais coreanos e seguindo o roteiro que você forneceu. Você gostaria que eu reescreva o capítulo em português em vez de coreano? Ou prefere manter em coreano conforme sua instrução original, de que o script todo deve ser escrito em coreano da Coreia do Sul? Ujineun KBC Bangsong Google
나와 가은이 응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목걸이가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양복 대신 간단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약혼녀 하윤에게 급한 출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청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청도행 기차표 하나 주세요. 우진이 매표소에서 말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우진은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들이 흩날리는 모습이 20년 전 그가 떠났던 날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물방울 모양의 펜던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가 속삭였습니다. 청도에 도착하자 우진은 그곳이 얼마나 변했는지 놀랐습니다. 한때 붐비던 작은 시장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고 젊은이들은 대부분 큰 도시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어린 시절 살았던 마을로 향했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그가 마을 입구에서 말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마을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기억하던 집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많은 집들이 비어 있었고 황폐해 보였습니다. 동백나무들은 여전히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아래로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옛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벽은 회사액으로 발해 있었고 지붕의 기와 몇 개는 깨져 있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대문 앞에서 우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어 녹슨 대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작은 마당은 이제 잡초로 가득했고 한때 그의 어머니가 빨래를 널던 장대는 부러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지만 벽에는 여전히 희미한 사진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았었지. 우진은 방 안을 천천히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우진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흰 머리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여기 살았었거든요.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우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 강미소의 아들이구나? 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간구진입니다. 돌아왔구나.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박씨라고 한다. 너희 옆집에 살았지. 우진은 박씨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테이블 앞에 앉았고 박씨는 녹차를 대접했습니다. 20년이 넘었구나. 친 박씨가 말했습니다. 네가 떠난 후 이 마을은 점점 조용해졌어. 제 어머니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씨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강미소 좋은 사람이었지. 참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수군거렸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여자에 대해 그 시절에는 우진은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박씨는 목걸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항상 하고 다니던 거지. 미소는 그걸 절대 벗지 않았어. 우물에 대해서는 기억하시나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박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대답했습니다. 그 우물은 네, 어머니가 사라진 지 며칠 후에 콘크리트로 덮여버렸어. 우진은 놀라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마을 사람들이 안전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박씨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한상하게도 서울에서 온 남자들이었어. 양복을 입은 우진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우물을 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데려다 주마. 내 옛집 바로 옆에 있어. 두 사람은 천천히 우진의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뒤편으로 가자 잡초 사이로 둥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는 금이 가고 이끼로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여기군요.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콘크리트 표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 박씨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사라진 후 경찰은 진지하게 수사하지 않았어. 그리고 몇 주 후에 너는 서울로 입양되었지. 우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마을에 남아있는 분들 중에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몇몇은 아직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말하길 꺼려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게 위험한 것처럼. 다음 날 우진은 마을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어머니의 실종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강미소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진은 청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우진입니다. 20년 전 사건에 관한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그가 접수 데스크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강미소 실종 사건입니다. 1995년 3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찰관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름의 기록은 없네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녀의 아들이에요. 저는 그 사건 이후 서울로 입양되었습니다. 몇 시간의 논쟁 끝에 우진은 결국 자료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은 것은 미해결 스탬프가 찍힌 얇은 파일 한 장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분실 또는 불완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청도의 작은 호텔 방에 앉아 서울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진아, 어디야?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어. 그의 양어머니 장경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출장 중이에요, 어머니.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에? 경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청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경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뭘 하고 있니? KBC 다큐멘터리 시리즈 자문을 맡았어요. 뭐에 관한 다큐멘터리인데? 미해결 사건들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경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상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래된 우물에서 대체 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우진아? 우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양어머니에게 우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우물에 대해 아세요?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양어머니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진은 호텔 방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어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래된 우물에서 대체 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가 어떻게 우물에 대해 알고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왜 그토록 걱정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새벽녘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목걸이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그 목걸이를 보물처럼 간직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을 뿐입니다. 아침 일찍 우진은 청도에서 가장 오래된 보석상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이 노인 주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주인 김 씨는 안경을 쓰고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물건이군요. 90년대 스타일입니다. 특별한 게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물건이에요. 혹시 이 안에 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작업대로 가서 특수 도구를 꺼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방울, 모양의 펜던트를 살펴보다가 미세한 접합선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펜던트는 열릴 수 있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어볼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세심하게 작업하며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비닐로 쌓인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우진은 숨을 죽인 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있군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작은 종이를 꺼내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습기와 시간으로 인해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몇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노,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진실을 우리 아들에게 알려주세요. 경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진은 충격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경희, 그의 양어머니의 이름이 그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이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가게를 나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서울로 즉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울행 기차 안에서 우진은 계속해서 그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양어머니 장경희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걸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진은 바로 장 가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은 그가 20년간 집이라고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다른 눈으로 보였습니다. 우진 씨, 가정부가 문을 열며 반겼습니다. 갑자기 돌아오셨네요. 부인께서는 정원에 계십니다. 우진은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장경희는 우아한 차림으로 장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당당했지만 우진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부르자 경희는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우진아, 돌아왔구나. 출장은 어땠니?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우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경희는 차를 주문하고 우진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늘 그렇게 예의 바르던 네가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지다니. 우진은 목걸이와 메모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우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니? 목걸이 안에 있었어요. 제 어머니의 목걸이요. 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강미소를 아셨던 거죠? 제 친어머니를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경희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아, 넌 지금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야. 그 다큐멘터리가 널 동요시켰나 보구나. 어머니,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우물에 대해 아셨죠? 어제 전화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경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네가 어렸을 때 종종 악몽을 꾸며 우물에 대해 말했기 때문이야. 거짓말이에요. 우진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가 결코 어머니에게 우물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스스로 묻어둔 기억이었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경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우진아? 어머니가 제 입양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왜 그렇게 빨리 진행되었는지, 왜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제 어머니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썼는지요. 경희의 표정이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우진아, 네언 지금 위험한 질문을 하고 있어. 네 약혼녀와 네 미래를 생각해봐. 네 법률 커리어는 어떻게 될지. 저를 위협하시는 건가요? 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상기시켜주는 거야. 경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누렸던 모든 것, 네가 받은 교육, 네 미래, 이런 감정적인 탐색으로 모든 것을 망치고 싶니? 우진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진실을 원해요. 20년 동안 제 어머니는 우물 속에 있었고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뭔가를 알고 계시죠. 경희도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고 분노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내 어머니를 알았어. 그 시골 여자를 너무 교만해서 돈을 받지 않고 아들이 자신의 전부라고 말했던 여자를. 그녀는 내가 도우려 했을 때 거절했어. 그리고 나를 위협했지. 뭔가를 알게 되었다며. 우진은 충격 속에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분해, 경희가 소리쳤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야. 네가 그 총구석으로 돌아가서 뭘 파헤치든 그건 내 선택이지만 내 아들이라면 이 모든 것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진실을 찾을 겁니다. 우진은 집을 나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약혼녀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오빠 어디 있었어? 걱정했다고.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아, 내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일이 있어. 내 과거에 관한 거야. 무슨 일이야? 하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우물, 목걸이에서 발견한 메모, 그리고 양어머니와의 대화까지. 오빠, 그거 정말 위험해 보여. 하윤이 말했습니다. 장 여사님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 서울에서 그녀의 남편은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내 어머니에 관한 일이야. 내 진짜 어머니. 그녀는 20년 동안 그 우물 속에 있었어.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았던 거야. 하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우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은 있어. 내 친구 중에 법의학자가 있지 않았어? 민수 오빠? 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해. 그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 청도에 있는 우물을 조사해야 해.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면 장 가문이 알게 될 거야. 오빠,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하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윤아, 난 진실을 알아야 해. 제발. 하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민수 오빠에게 연락해 볼게.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20년 전 어둠 속의 우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진실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우진은 다시 청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윤의 친구 민수와 함께였습니다. 민수는 30대 초반의 법의학자로 비공식적으로 이 일을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씨. 우진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렌터카를 타고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특이한 요청이었어요. 20년 된 우물에서 시신을 찾는다니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이 그래요. 그들은 깊은 밤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달빛만이 좁은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옛집으로 민수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가 뒷마당에 콘크리트로 덮인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손전등을 켜고 우물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됐군요. 콘크리트를 깨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했습니다. 우진이 차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형 드릴과 망치가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는 생각보다 약했고 20년간의 비와 서리로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그들은 가운데 부분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민수가 경고했습니다. 이런 오래된 우물은 위험할 수 있어요. 구멍이 넓어지자 갑자기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민수가 마스크를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확실히 우진은 말없이 손전등을 우물 안으로 비추었습니다. 빛이 우물 바닥을 비추자 그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흰 뼈가 보였고 부분적으로 썩은 천 조각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전문가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범죄 현장이에요. 하지만 우진이 망설였습니다. 들어보세요, 장씨. 이건 살인사건이에요. 당신이 개인적으로 조사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을은 경찰차와 법의학팀으로 가득 찼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고 몇몇 기자들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우진 씨, 이곳이 당신의 어린 시절 집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우진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물 안에 있는 시신이 당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진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의학팀이 조심스럽게 우물에서 유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뼈, 천조각, 그리고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이 꺼낸 것 중에는 목걸이의 다른 반쪽이 있었습니다. 물방울 모양의 펜던트와 완벽하게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저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진이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건 증거물입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신 어머니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우진은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경찰관은 두 조각을 나란히 놓고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확실히 같은 세트로 보입니다. 그날 오후 뉴스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여성의 유해로 추정되는 시신이 청도의 한 우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5살이었던 아들이 어머니가 우물에 빠졌다고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진은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결국 20년 동안 그 우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은 사실이었습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 문을 열자 2명의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장우진 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서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진은 경찰서에서 몇 시간 동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왜 갑자기 20년 만에 그 우물을 파기로 결정했는지, 어떻게 그 위치를 알았는지, 왜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우진을 풀어주었지만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진은 자신이 이제 피해자의 아들인 동시에 용의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접수 직원이 그를 불렀습니다. 장 씨, 누군가 당신을 위해 이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봉투였습니다. 우진은 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고 타이핑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원한다면 당신을 키운 여자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당신을 입양할 수 있었는지. 우진은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날 밤 우진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5살이었고 우물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본 얼굴이 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장경희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엄마는 여기 없어, 우진아. 나만이 내 엄마야. 우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오빠, 뉴스 봤어.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오빠가 용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면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아. 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하윤아. 단지 내 어머니를 찾았을 뿐이야. 통화를 마친 후 우진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옛집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장경희였습니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들었니? 경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니? 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누가 널 20년 동안 키웠지? 누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 그리고 이게 네가 보답하는 방식이니? 어머니 우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저를 입양할 수 있었습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경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알고 싶은 거니, 우진아? 네. 그렇다면 내일 서울로 돌아와. 우리 집에서 기다릴게. 통화가 끝났고 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진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미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우물에서 발견된 어머니, 법학도가 밝혀낸 오래된 미스터리, 청도의 우물이 말하다. 기자들은 그를 쫓아다녔지만 우진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장 가문의 집 앞에 도착하자 우진은 잠시 차 안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의 추억이 이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다른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우진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정부는 평소처럼 그를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진 씨. 부인께서는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진은 익숙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을까? 그가 믿었던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서재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문을 두드린 후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경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렴 우진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진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경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시간이 됐구나. 하지만 먼저 내 이야기부터 들어줘. 그녀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병원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지. 그때 너의 양아버지는 정치적 야망이 컸고 가족 이미지가 중요했어. 아이 없는 부부는 완벽한 이미지가 아니었지. 우진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을 생각했어. 하지만 일반적인 입양 절차는 너무 오래 걸렸어. 그때 나는 다른 방법을 알게 되었지. 어떤 방법인가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경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나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어. 시골 지역의 싱글맘들을 돕는 단체였지. 그곳에서 너의 친어머니 강미소를 만났어. 우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인 정보였습니다. 미소는 특별했어. 다른 여성들과 달랐지. 그녀는 우리의 도움을 거절했어. 내 아들과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지. 그녀의 자존심이 강했어. 너무 강해서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소가 나를 찾아왔어. 그녀는 뭔가를 알게 되었다고 했어. 우리 단체가 아이들을 돈 많은 도시 가정에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 절차 없이.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신매매였군요. 그렇게 부르지 마. 경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정을 연결했을 뿐이야.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어머니. 경희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미소는 위협했어. 그녀가 알게 된 것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경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내가 직접 미소를 만나러 갔어. 그녀의 집에서 우리는 이야기했고 논쟁이 격해졌어. 그녀는 나에게 증거가 있다고 했어. 그리고 난 그걸 가져와야 했어. 우진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제 친어머니를 해친 건가요?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 우리는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그녀가 뒤로 물러나다가 우물에. 그것은 사고였어. 우진은 충격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그녀를 거기 두고 왔군요. 살려보려고도 하지 않고? 너무 늦었어. 경희가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미 소리가 멈췄어. 난 패닉 상태였어. 그리고 나는 너를 보게 되었지. 창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너를. 우진은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두운 밤, 창문에서 바라본 두 여자의 다툼, 그리고 우물로 떨어지는 엄마의 모습. 나는 그때 생각했어. 이건 운명이라고. 내가 아이를 원했고 네가 엄마를 잃었으니 내가 너를 키우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당신은 제 입양 서류를 조작했군요. 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제 어머니를 찾지 않도록.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향력을 이용했어. 남편의 연주를 경찰, 사회복지사. 모두 이 일이 조용히 처리되길 원했지. 그리고 우물은 콘크리트로 덮였죠. 우진이 말을 마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그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만은 알아줘. 우진아, 경희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었어, 항상.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20년 동안 감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사랑을 말하세요?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해, 경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이 일을 파헤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내 미래, 내 약혼, 내 커리어 모두 위험해질 거야.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감추려 하시는군요. 너를 위해서야, 경희가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이 일이 공개되면 너도 다칠 거야. 사람들은 네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거야. 아마도 공범자라고도. 그만하세요. 우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갈 겁니다.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경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애원하던 빛이 사라지고 냉정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너도 잃게 될 것이 많아. 생각해봐. 우진아, 그 여자는 이미 죽었어. 그녀를 다시 살릴 수는 없어. 그날 저녁 우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알던 모든 것,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청도 경찰서에서였습니다. 장우진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물에서 발견된 유해는 강미소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의 친어머니가 맞습니다. 우진은 감사하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장경희를 고발해야 할까? 그것은 그의 양아버지와 그 가문의 몰락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희의 말대로 그 자신도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어머니는 정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물 속에 방치된 후에 그는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윤아, 들어봐.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해. 우진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양어머니를 고발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거나 침묵을 지키고 그의 현재 삶을 보존하는 것. 그는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하윤과의 대화도 그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곁에 있을게, 하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야. 셋째 날 아침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이 받았습니다. 장우진 씨?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훈입니다. 20년 전 청도 경찰서에서 근무했죠. 당신 어머니 사건을 기억합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우진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은 이제 60대 중반의 은퇴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유스에서 봤습니다.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어머니를 찾았군요. 네,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왜 20년 전에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까요? 김정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을 만나려는 이유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USB 드라이브를 꺼내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진이 물었습니다. 20년 전 녹화된 증언들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절대 남지 않은 것들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해왔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진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지금 이것을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장씨.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장경희 씨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진은 놀라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뭐라고요? 언제요? 오늘 아침입니다. 당신이 모르셨나요? 청도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진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청도 우물 사건의 새로운 전개, 서울 유력 정치인 부인 체포돼. 저는 몰랐습니다.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USB를 확인해 보세요.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진은 즉시 카페를 나와 가까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USB를 삽입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비디오 파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 낡은 화질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1995년 3월 15일, 우진의 어머니가 사라진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카메라 밖에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박지영입니다. 저는 미소 씨의 이웃이었어요. 강미소 씨의 실종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주세요. 지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소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했죠. 그 아이 우진이를 위해서. 장경희 씨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지영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서울 여자요? 가끔 마을에 왔어요. 도려한다며. 하지만 미소는 항상 거절했어요. 왜죠? 미소는 말했어요. 그 여자가 우진이를 원한다고. 하지만 미소는 절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전부라고. 하지만 지영은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상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우진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날짜였고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장경희였습니다. 그녀는 훨씬 젊었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장경희 씨, 강미소의 실종에 대해 아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경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재단이 그 지역에 싱글맘들을 돕고 있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은 언제입니까? 경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마도 몇 주 전? 강미소의 아들 우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경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이가 뭘 봤는지, 그러니까 아이는 혼란스러운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가 있는 것이 좋을 거예요. 무엇을 잊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희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이 질문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 남편은 이 대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영상이 다시 끊겼습니다. 우진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신이었습니다. 5살의 우진이 너무 큰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우물에요. 어린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소리쳤어요. 제가 들었어요. 엄마가 우물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봤니?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에서 봤어요. 엄마랑 그 아줌마가 싸우고 있었어요. 어떤 아줌마? 서울에서 온 예쁜 아줌마요. 자주 우리 집에 왔어요. 그들이 왜 싸웠는지 알고 있니?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소리쳤어요. 절대 안 돼요. 우진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줌마가 엄마를 밀었어요. 엄마가 우물로 넘어갔어요. 우진은 영상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잊고 있던 기억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후 그의 어린 마음이 억압한 기억들. 그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니?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소리쳤어요. 도와달라고. 제가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아줌마가 저를 잡았어요. 괜찮아, 우진아. 이제 내가 네 엄마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제게 뭔가를 마시라고 했어요. 달콤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잠이 들었어요. 일어났을 때 엄마는 없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우진은 노트북을 닫고 뒤로 기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가 목격자였고 경희는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입양한 것입니다. 정치적 야망을 가진 남편의 이미지를 위해 아이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우진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윤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어머니 장경희가 체포되었대. 알아,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괜찮아? 아니, 우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통화를 마친 후 우진은 청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는 김정훈이 준 USB를 경찰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마침내 정의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도로를 따라 운전하면서 우진은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악몽이 마침내 진실로 밝혀졌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장경희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그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키웠고 그녀 나름대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감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재판, 언론의 관심,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삶의 붕괴. 하지만 그는 진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청도에 도착했을 때 경찰서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진을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장우진 씨, 양어머니의 체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범죄에 관여하셨습니까? 우진은 질문들을 무시하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형사는 그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장 씨, 오셨군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압니다만 몇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는 USB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겁니다.
USB의 영상 증거는 폭탄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팀을 확대했고 장경희는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루었고 우물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민호, 우진의 양아버지는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범죄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정치적 이미지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그가 증거인멸과 사건 은폐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삶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의 약혼자 하윤의 가족은 범죄자의 아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우려했고 결국 약혼은 파기되었습니다. 하윤은 우진을 옹호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해 우진 오빠, 하윤이 마지막 전화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난 정말 널 사랑해. 하지만 우리 가족은 우진은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또 다른 상처를 입었습니다. 로펌에서도 그는 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 수석 파트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진은 알았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가을 아침, 우진은 장경희를 면회하러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몇 주 만에 완전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완벽한 화장 대신 그녀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우진아, 경희가 면회실에서 말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말할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니?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양아버지의 인생도. 그리고 너도 고통받고 있지.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를 죽였어요. 20년 동안 그 진실을 숨겼고요. 사고였어. 경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그녀를 죽이려던 것이 아니었어. 우리는 다투었고 그녀가 뒤로 넘어갔어. 그 후에는 나는 패닉 상태였어. 우진은 침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후회해. 경희가 속삭였습니다. 매일 밤 후회해. 하지만 널 사랑한 것만큼은 진심이었어. 우진아, 난 정말 너를 내 아들로 사랑했어. 사랑이라고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범죄의 목격자로 보호하기 위해 입양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되었어. 네가 첫 단어를 말했을 때, 첫 걸음을 걸었을 때,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때 내 기쁨은 진짜였어. 우진은 양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경희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와 함께한 20년의 추억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희가 그에게 책을 읽어주던 밤들, 앞을, 때 옆에 있어준 날들,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던 순간들,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친어머니의 목숨과 제 진실을 알 권리를 대가로 한 사랑이었어요. 경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르게 했을 거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죠? 우진이 경희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경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네가 나를 위해 증언해 줄 수 있을까? 우진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좋은 어머니였는지 그것만 말해줘. 그러면 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 우진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겁니다. 그게 어머니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구치소를 나오면서 우진은 갑자기 지쳤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싸움, 이 모든 진실 찾기가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그의 친어머니는 여전히 죽어 있었고 그의 미래는 불확실했으며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장 가문의 호화로운 집을 떠나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벽은 텅 비어 있었고 가구는 최소한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새로 시작하는 삶. 텔레비전에서는 그의 사건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세기의 스캔들이라고 부르며 각종 추측과 루머를 쏟아냈습니다. 일부는 우진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를 비극적인 희생자로 묘사했습니다.
우진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 가문의 아들이 아니었고 강미소의 아들로서의 삶도 너무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지만 그는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장우진 씨?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KBC 다큐멘터리 우물의 진실 제작자입니다. 이 사건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인터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화를 끊은 후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그에게 준 강미소의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린 우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우진이 사진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우진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장경희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시선이 우진에게 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는 장경희의 범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강미소 살인, 증거 은폐, 불법 입양, 위증, 혐의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장경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공허해 보였습니다. 가끔씩 그녀는 우진을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을 잡으려 했습니다. 우진이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장우진 씨 피고인 장경희가 당신의 친모 강미소를 살해했다고 믿으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장경희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우진이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장경희가 제 친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사고였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장경희는 당신에게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우진은 이 질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필요한 것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교육, 기회, 안정, 그리고 그녀 나름대로 저를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끔찍한 범죄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우진은 자신이 어떤 선택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그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장경희의 재판은 3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그리고 불법 입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20년 동안 진실을 은폐한 점을 고려하여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민호도 증거인멸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우진의 삶은 고요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와 끊임없는 질문들, 세상의 관심이 이제 다른 스캔들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홀로 남겨졌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우진은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 너무 많은 아픔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여행 가방에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법학학위와 그동안의 경력으로 그는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하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떠난다면서요? 응, 내일 아침에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아마도 해외로 갈지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오빠. 하윤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괜찮아. 내 선택을 이해해. 사랑해 우진 오빠.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널 사랑해 하윤아.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통화를 끊고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다른 곳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진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중간에 한 곳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청도, 그의 어린 시절이 시작되고 끝난 장소. 기차가 청도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맑았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사건 이후 몇 달 동안 언론의 관심을 받았지만
이제 다시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그의 옛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묘지로 향했습니다. 강미소의 유해는 DNA 검사 후 정식으로 확인되어 마을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우진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그녀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예요, 우진입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나무잎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진실을 찾았어요. 20년이 걸렸지만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어린 저는 너무 무력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제 두 조각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어머니에 대해 가진 유일한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많은 기억을 갖게 되었어요.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해요. 밤에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던 목소리. 그리고 기억나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죠. 우리는 함께야, 우진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야.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떠납니다. 새로운 시작을 찾아서. 하지만 항상 어머니를 기억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서 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진은 묘지를 떠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을 중심부의 작은 가게에 들어가 물을 샀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놓인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는 듯했고 길게 앉아 사탕을 팔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신가, 젊은이.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탕 하나 사갈래? 네, 주세요. 에서 우진이 동전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작은 사탕을 주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군. 여행객인가? 네, 곧 떠날 예정입니다. 이 마을에 볼 일이 있었나? 과거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때로 우리를 붙잡아두지. 하지만 기억해, 젊은이.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랑도 우리를 질식시킬 수 있어. 우진은 놀라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오지. 어떤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어떤 사랑은 우리를 가두지. 네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 우진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말이 그에게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장경희의 사랑은 그를 가두었고 그의 어머니 강미소의 사랑은 그를 자유롭게 하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진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한 여행 되길, 젊은이. 우진은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이 작은 마을, 그의 어머니가 그를 사랑으로 키우던 곳, 그리고 모든 비극이 시작된 장소. 이제 그는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KBC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마침내 완성되었고 오늘 밤 방송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진은 메시지를 읽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지만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그의 이야기를 최대한 존중하여 담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우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로펌에서의 경력을 포기했지만 다른 길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법률 지식을 사용하여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묻힌 진실을 찾아주는 일, 목소리를 잃은 이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주는 일. 서울역에 도착하자 우진은 국제선 티켓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떠나 잠시 다른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거기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티켓을 구매한 후 우진은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하윤이었습니다. 오빠, 어디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서울역이야. 곧 떠날 거야. 오늘 밤 다큐멘터리 방송되어 함께 볼까요? 마지막으로 우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하윤아. 이제 난 앞으로 나아가야 해.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제오파우즈 행복해지세요. 너도, 하윤아. 그날 밤 한국 전역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우물의 진실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사랑, 한 여자의 욕망, 그리고
2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날 무렵 화면에는 한 문장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묻을 때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했던 이들도 함께 묻게 됩니다. 그 순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진은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실루엣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너무 늦게 밝혀집니다. 그가 우물을 다시 열지 않았다면 진짜 엄마는 끝내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가 선택한 길은 과연 옳았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키워준 사람을 고발하면서까지 진짜 엄마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을까요? 용서와 정의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영혼의 속삭임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들려주세요.